이번 시간에는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코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API users라는 경로로 요청을 get으로 보내면 이런 데이터를 날려줬었죠. 한번 서버를 재실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날려봅시다. localhost 3000에 API의 users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열 형태로 데이터가 날라오는 걸 볼 수 있고, 네트워크 탭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users 라는 응답을 보면 이렇게 똑같이 날아온 걸 볼 수 있었죠. 어떤 원리였냐면 users는 처음에 서버에서 배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열을 response.json이라는 함수에 넣으면은 얘가 문자열로 변환됩니다. json.stringify라는 함수를 내부적으로 사용한 거겠죠. stringify니까 객체나 배열을 이제 문자열로 바꿔준다는 거죠. 문자열화한다. 제가 지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써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allow 한 다음에 stringify를 해서 const str이란 곳에 넣어 볼게요. 그럼 str은 이제 문자열 형태로 변한 겁니다. 이 문자열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타고 나가거나 할 때는 무조건 문자열로 변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 문자열을 보내면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브라우저죠,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받아서 다시 객체 형태로 변환시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거는 여기 보면은 index.js, 바로 이 부분이죠. 요청을 보냅니다. 주소창에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fetch라는 함수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요. 그 다음에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은 바로 이 문자열이었죠. 그게 바로 res 안에 담겨 있고요. 이 문자열.json 하면은 마치 json.parse 해서 이 문자열을 다시 객체로 변환해 주는 거였죠. 이런 식입니다. 배열일 수도 있고 그냥 객체일 수도 있어요. JSON은 배열도 되고 객체도 됩니다. JSON 형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러면 이건 이제 JSON 형태가 된 거고, 객체 혹은 배열 형태가 된 거고, 그게 데이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RES는 문자열 형태, 데이터는 이제 객체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죠. 이거를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 클라이언트가 여기고요, 서버가 여기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는 그냥 바로 이쪽으로 요청을 보냈죠. 처음에 요청을 보낸 곳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이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죠. 근데 문자열 형태로 간다 했죠. 이 문자열을 넘겨주면은 이건 서버에서 json.stringify를 통해서 문자열로 변환시켜서 보내주는 거고, 이게 클라이언트에 가면은 다시 json.parse를 통해서 객체로 변환해서 쓴다. 배열이든 객체든. 바로 이러한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먼저 도큐먼트를 가져옵니다. 다시 도큐먼트를 가져오죠. 너무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반복을 해야 완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초심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이런 전개가 다 파악이 됐다 하면은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반복하는 게 귀찮아서 다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일부러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든 이런 내용들을 쑤셔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정확히 인지가 되니까요.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도큐먼트를 가져온다. 이때는 이제 API에다가 보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로컬 호스트에다가 보낸 거죠. 루트에다가. 그러면 처음에는 HTML 파일을 줍니다. HTML 파일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크롬과 똑같이. 이게 HTML 파일이라고 할게요. 이걸 읽어서 주는 거죠. 결국 문자열이니까 파일도 내용을 읽으면 문자열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서 그대로 줍니다. 그럼 여기에 링크라든지 스크립트 같은 태그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스크립트 태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링크 태그가 있었으면은 CSS라든지 폰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왔을 거고, 이미지 태그가 있었다면 이미지를 다시 불러왔겠죠. 근데 지금은 스크립트 태그가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앞에 바로 슬래시가 붙어 있으니까 이 문서를 가져온 바로 로컬호스트 3000을 앞에 붙여주는 것과 똑같다고 했죠. 이 부분을 이제 뭐 도메인, 호스트 등등으로 부르는데, 여기를 생략하면 도큐먼트를 가져온 곳에서 요청을 똑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오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인팅이 되죠. 근데 처음에는 저희 HTML은 앨리스랑 존밖에 없었어요. 여기까지는요. index.js를 가져올 때까지는 앨리스 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index.js를 잘 살펴보면 fetch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미 페인팅이 완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를 비동기적으로 이제 요청을 보낸다고 해서 비동기 요청이라고 해요. 왜 비동기냐면 HTML 문서가 오고 이 JS 파일이 올 때까지는 여기를 페인팅하지 않아요. 그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 JS가 오면 일단 여기까지 그려줍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얘가 실행되면서, 이미 여기 페인팅이 완료된 상태인데 얘가 실행되면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 추가되는 부분은 페인팅이 완료된 뒤에 추가적인 렌더링 및 페인팅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list 클래스인 ul 태그를 가져와서, 그리고 저희가 요청을 비동기적으로 보내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ul에다가 li 태그를 넣어주고 데이터에 user라는 데이터의 네임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for each로 돌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오면은 딱 여기가 완료되면은 users 이 데이터가 오게 될 거예요. 온 거죠. 문자열 형태죠. JSON 포맷의 문자열. 그리고 그걸 다시 객체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환된 객체를 가지고 렌더링을 다시 해주면 그제서야 페인팅이 추가로 진행되면서 밑에 있는 앨리스 존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fetch 다음에 바로 여기에 만약에 콘솔 로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안쪽에 콘솔 로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미 숫자를 써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먼저 실행되는 건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정말 그런지 콘솔을 켜놓고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기가 먼저 되죠. 이 비동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경우는 얘가
더 앞쪽, 위쪽에 있는데 왜 먼저 실행이 안 되고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콜백 함수가 이제 좀 비동기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fetch를 실행을 하고 얘는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서버가 응답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행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 버려요. 그냥 여기를 실행하고 모든 게 다 완료될 때까지 밑에서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비동기적인 함수들은 실행을 해줘 하고 부탁한 다음에 그냥 다음 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마치 저희 이벤트 등록한 것과 비슷해요. 이벤트 등록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유저 리스트 이거를 이벤트를 등록한다고 해봅시다.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죠. h1 태그를 가져옵니다. h1. 그럼 이 h1을 add 이벤트 리스너를 활용해서 클릭을 하면 경고창이 뜨게 해줄게요. 아직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클릭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이벤트를 등록해 줬다면, 이제 클릭을 하면 콜백 함수가 실행되죠. 그럼 이 콜백 함수는 바로 실행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 클릭 이벤트가 h1 요소에 발생했을 때 그때 실행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then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보내서 응답이 오면 그때 이걸 실행해 달라는 겁니다.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한 거는 언제 될지 모르죠. 서버가 만약에 엄청 느리다. 그러면 10초, 20초, 1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실행하고 여기가 실행된다면은 병목이 걸리죠. 마치 빨간불이 너무 길게 걸려가지고 모든 차가 멈춘 것처럼 병목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벤트 등록하듯이 응답 받으면 그때 해줘. 그때 이 콜백을 실행해줘.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첫 번째 then이 실행된 다음 여기가 끝나면은 이 함수를 실행해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적입니다. 첫 번째 then에 두 번째 then이 의존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 병목이 걸리는 구간인 겁니다. 이 fetch 자체가. 응답이 오면 이렇게 콜백을 실행하고, 그리고 제이슨을 객체로 변환하는 게 끝나면 그때 이걸 해줘. 그래서 이 부분은 예약된 함수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여기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콘솔 로그 2 같은 경우는 요청을 보내고 예약이 된 상태 1번 실행하고 모든 코드 실행이 끝났고요. 사실상. 그리고 나중에 이벤트들, 예약된 이 이벤트들에 대한 콜백들만 천천히 하나 실행되고 천천히 하나 실행되고, 이 두 개의 함수는 나중에 실행되는 개념이니까요. 이 순서를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HTML이 오고 그 다음에 JS를 또 달라고 하겠죠. index.js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HTML에서 스크립트 태그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 리소스 좀 줄래 하고 다시 요청을 하는 거죠. 똑같은 서버에다가요. JS는 좀 예쁘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동기적이죠. 페인팅을 얘네들이 모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주기 때문에 동기적인 거고요. 그리고 페인팅이 다 된 다음에 이미 화면이 그려지는 건 끝난 상태죠. HTML과 JS가 갖고 있는 건. 근데 이제 추가적인 로직, 동적으로 화면을 그려주는 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다시 JS 파일을 받았더라도 다시 요청을 따로 보내서 여기서 렌더링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페인팅이고 여기까지가 동기적인 페인팅이고 그 다음은 이제 비동기적으로 fetch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때 이제 렌더링을 해주는 나중에 해줘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줘 그죠? 그래서 그냥 비동기적으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네트워크 탭을 봤을 때 fetch XHR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컨텐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JSON이 가장 대중적이고요. 예전에는 이 fetch XHR을 AJAX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Asynchronous JavaScript XML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이 asynchronous 자체가 비동기란 뜻입니다. 비동기. 비동기인 이유는 이제 알겠죠.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왜 XML이라고 돼 있냐면 지금이야 JSON을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XML로 JSON을 대신했습니다. 사실 XML이 JSON의 전 세대 데이터 교환 포맷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브라우저에서 HTTP 요청을 보내고 HTML과 CSS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XML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건데 얘만 JSON이라 생각을 하면 되죠. 지금은요. 그래서 이 옛날에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AJAX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asynchronous 혹은 asynchronous라고도 부릅니다. 아마 미국 발음이 asynchronous고 영국식으로 하면 asynchronous 같은데 마치 그 컴퓨터 메인보드 파는 회사 있잖아요. ASUS라고도 하고 ASUS라고도 하는 그거랑 좀 읽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레거시 이름으로 XHR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XHR이 XML HTTP request XHR의 약자거든요. 이게 바로 이 AJAX를 AJAX 방식으로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API입니다. 브라우저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데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벤트 기반으로 가져오는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법이 복잡합니다. 쓸데없이 장황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할 게 많죠. 딱 봐도 오늘 로드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데이터 교환 이벤트가 뭐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최신 문법인 이 fetch로 이 XHR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fetch XHR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사실 XHR은 저도 옛날에 공부용 빼고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XHR, 오픈, 샌드, 온로드 너무 할 게 많죠. 쓸데없이. 그래서 fetch가 훨씬 더 편하고 모던한 방법이니까 fetch를 주로 쓰시게 될 겁니다. fetch에다가 나중에 아xios라는 거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서버 사이드라면 뭐 gat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게 전부 결국은 이 비동기적으로 통신하는 거란 겁니다. 비동기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고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면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면서 그 안에 이런 fetch 요청들이 있으면 그제서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 한번 다시 볼까요? 코드널이 들어가서 기술 스택, 기술별로 보기 하고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서 스로틀링을 슬로우 4G로 바꿔준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고 XHR과 fetch만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아직 데이터가 안 왔기 때문에 데이터 및 리소스, 이미지도 리소스고 데이터도 뭐 리소스라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처음에 그 쉬머나 스켈레톤 같은 이런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데이터가 아직 안 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점점 데이터들이 오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제이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API 서버에서 주는 거고요. 그럼 API가 대체 뭔가? 뭐 대충 느낌은 오죠. 데이터죠, 데이터. 제이슨 형태로 된 데이터. 꼭 제이슨일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제이슨인. 근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지금 하나의 서버에서 API와 HTML을 모두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PI 서버를 따로 둘 수 있어요. API 서버를 따로 두고요. index.js에서 지금은 fetch에서 API users 이쪽 경로로 보내고 있지만 이 경로를 엔드포인트라고도 해요. 이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앞에 뭐 google.com 이런 식으로 아예 완전히 다른 서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API 서버로 fetch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클라이언트는 두 개의 서버와 통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서버. 그래서 저희가 이 API 서버를 직접 만든 게 아니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구글 것도 쓸 수 있고요. 뭐 아주 많은 API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저희가 이 엔드포인트랑 어떤 데이터가 오는지만 알고 있으면은 어떤 API 서버와 통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언어가 통하면은 말을 할 수 있듯이 API 서버도 이 경로와 데이터 타입만 잘 알고 있으면은 어떤 서버든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서버를 앱이라고도 불렀죠. 앱은 애플리케이션의 약자였고요. 그럼 이 두 개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여기 써 있는 게.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끼리도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 둘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경로, URL, 그리고 데이터 타입 등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통신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는지, 어떤 경로로 요청을 보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는 이 서버를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것만 알면은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터페이스로 보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얼굴과 얼굴이 닿는 면이죠. 어떻게 해야 이제 통신할 수 있는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이거 슬로우 포즈를 끄고요. 저희가 JSON placeholder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남이 만든 API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냥 붙여넣기만 해도 이런 데이터가 와요. JSON placeholder라는 곳에서 좀 공부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fetch로 to도를 그냥 가져올게요. 근데 to도 말고 유저가 있을 거예요. 유저스를 가져올게요. 그럼 유저스를 가져오면 여기 아이디와 네임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거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게 똑같아요. 아이디도 있고 네임이 있어요. 나머지는 사실 안 써도 됩니다. 없는 걸 달라고 하면은 오류가 나지만 있는 걸 안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닫았다가 열고 이제 앨리스 존이 아니라 아이디 1번 이 친구가 와야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약간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저희는 배열 형태로 왔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의 객체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날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해줘야 되냐? 보통 맨 뒤에 유저스 다음에 1이 붙으면 유저스 중에 1번 유저를 달라는 건데, 이걸 지우면 배열 형태로 여러 개가 오게 돼 있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1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만든 것과 유사한 형태로 옵니다. 다시 도큐먼트에 가서 재실행을 하면 여러 명의 유저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죠. 제이슨 플레이스홀더에서 이렇게 여러 유저들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는 배열 2개밖에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나 만들어 놨죠. 그래서 10개의 유저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서버가 아니더라도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었고요. API를 통해서. 그리고 이 API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API가 이제 판매되고 있거나 오픈되어 있거나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가져오는 API, openweather.com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스펙이 다 나와 있습니다. API에 들어가면요. API 도큐먼트죠. 그러면 이런 곳으로 요청을 보내면 이런 API가 온다. 위도 경도 나오고 타임존, 그리고 온도, 이건 지금 화시여서 292도로 나오는데 섭씨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구름이 어떻고 습도가 어떻고 뭐 체감 온도가 어떻고 언제 이제 태양이 뜨고 지고 날짜가 언젠지 시간이 언젠지 등등등 1시간 단위 날씨도 나오고요. 여러 개가 나오겠죠, 배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코인 API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API 가보면 도큐먼트가 있죠. 항상 어디를 가도 항상 도큐먼트가 있고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적은 없는 API인데 간단하게 살펴보죠. 인트로덕션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엔드포인트가 다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오는지가 안 나와 있네요. 좀 예시를 만들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못 찾겠네요. 코인원 한번 가볼까요? 한국 거. 이렇게 개별 효과 단위 조회 이렇게 보내면 이런 식으로 오죠. 코인의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틱이라든지 전체 종목이 있네요. 여기 이런 게 좀 알아보기 쉽겠죠. 원화하고 뭐 커런시의 뭐 심볼 이런 거 같고 이름은 안 나오네요. 저도 봐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NKR, SCR, APT, 디오도, AI 이런 식으로 여러 코인들이 지금 API 한 방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안다면 어떤 API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엔드를 한다는 거는 이런 API 서버를 만든다는 거고, API 서버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걸 오픈하면 다른 사람들도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만들어 봤고,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커지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서버를 만들 때 커지면 쪼개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제 서버가 프론트, 백엔드 구분 없이 한 곳에서 HTML도 보내주고 API 데이터도 보내주고 했지만, 그게 커지면 이제
분업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론트엔드 서버, 백엔드 API 서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 여기서 더 커지게 되면은 뭐 서버의 역할에 따라 더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구글이라고 하면은 인증 서버가 있을 거고요. 뭐 유튜브 서버도 있겠죠. 그리고 뭐 구글 포토 서버도 있을 거고요. 구글 서비스가 워낙 많죠. 지메일 서버도 있을 거고. 서버가 커지면은 이런 식으로 백엔드조차도 엄청나게 많이 쪼개지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마이크로 서비스, MSA 라고도 하죠. 어쨌든 커지면 쪼개진다는 거는 어디서든 적용이 되는 거고, 앞으로 보게 될 뭐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든지 뭐 3티어 아키텍처 그런 곳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레이어를 쪼개는 것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커지면 일단 쪼갠다. 그 부분을 기억하면은 나중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